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엄정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물리화학의 기출 분석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분석화학을 좀 일찍 마무리를 하고 물리화학을 일찍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화학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물리화학은 배울 내용이 좀 방대하고요. 물리화학을 제외하고 뭐 무기화학이나 분석화학 같은 경우는 특정 개념들이요. 따로따로 개념을 공부해도 문제풀이 그렇게 지장이 없지만, 물리화학은 반응 속도론을 제외하고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을 공부한다고 해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공부를 해옴으로써 그 개념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 느낌이 좀 커요.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다른 과목에 비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물리화학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들으시나요? 공부에 대해 고민하셨을 때. 아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상으로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만나본 수강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물리화학과 관련된 이 공부 방법이 그렇게 막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식을 암기하고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뭐 연습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기출 문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기출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응용되는지를, 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포인트를 잡는다던가 뭐 그런 정도인데, 이 물리화학이 공부 방법이 그렇게 딱히 뭔가 막 엄청나게 멋있게 뭐 있는 게 따로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겠지만, 이 물리화학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순간 바로 치고 들어가는 느낌이 좀 강해야 됩니다. 물리화학의 배점이 다른 분석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물리화학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도요, 최소한 2문제 이상은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중에 나올 만한 것이 반응속도론, 그리고 양자 이쪽일 텐데 그 2개를 맞아주시고요. 연력학도 최근 들어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고 당연히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전달해 주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풀 물리화학 14년도는요, 총 4개가 있습니다. A형에 2문제 있고요, B형에 2문제가 있는데, 그 2문제를 총 4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전년 일반화학과 전공화학의 연결을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연력하기 좀 본인이 좀 어렵다, 또는 이 속도론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꼭 그 부분 따로 빼서라도 들어보시길 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이렇게 14년도에 총 4문제입니다.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뒤에 연도로 들어가면서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요, 좀 방대해지거든요. 그리고 쓸 수식도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잘 해주시고,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좀 많아요. 그런데 2번부터 시작을 하면 다시 이렇게 개념도 제가 다 넣어드렸고, 이 반응 메커니즘이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일전년에서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일부 발췌해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저희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바로 1번부터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읽어보면, 질량이 M1과 M2로 입자로 이루어진 1차원 조화 진동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슈레딩거 방정식은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같이 필기를 좀 합시다. 기본적인 개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임의 계에 쓰시죠. 임의 계에 파동함수를 쓰세요. 구할 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말 그대로 방정식이고요. 근데 그 방정식은 뭐를 구하냐? 어떤 개의 이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인데, 이 파동함수라는 게 뭐냐 그러면, 파동함수, 저희가 이제 고전역학이랑 양자역학을 구분을 하죠. 고전과 양자를 구분을 한다면 어떤 게 차이점이냐?
고전은 보어의 원자 모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즉 특정 궤도의 개념이고요. 궤도 또는 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자는 오비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공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파동의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파동 개념은 색깔 바꿀게요.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요. 이 궤적 또는 궤도의 개념은 특정 정해진 경로를 얘기해요. 파동함수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특정 정해진 경로를 공간으로 대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 역학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실제로 전자가 특정 궤도로 도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고,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양자의 공간, 즉 파동 개념인 이 파동 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바로 요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의 기본을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오른쪽에 써볼게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약자로는 SE라고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2m분의 하바의 제곱에 여기에 dx 제곱분의 d, 거기에 파동함수입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F 사이 x가 2F 사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파동함수 슈레딩거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2m분의 하바 제곱은요,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 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psi x는 웨이브 펑션, 파동함수고요. vx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E라는 값은 특정 에너지를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 방정식을 통해서 파동함수,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구하고 우리가 그걸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문제를 좀 읽어보면 이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읽어보시죠. 슈레딩거 방정식은 저거와 같이 쓸 수 있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는요, 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도 있고요, 탄성 포텐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진동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x가 0인 특정 지점에서 후계 법칙을 통해 요 k가 힘상수입니다. x는 변이고요. 이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죠. 어떤 입자가 x는 0, 즉 힘이 0인, 합력이 0인 평형점에서 힘을 받으면 이 녀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를 특정 변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에너지, 그때의 파동함수를 구하는 게 조화진동자의 파동함수고요. 1차원도 있고 2차원도 있고 3차원도 있는데 지금은 1차원 조화진동자라고 했고, 이 녀석에 뭐를 제공했냐면 파동함수를 미리 줬어요. 이 녀석을 미리 제공을 하고, 추가로 거기서 이 조화진동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Vx 대신에 뭐를 쓰냐면 2분의 1 kx제곱을 씁니다. 아마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힘상수에다가 이 변이, 움직임 변이의 제곱을 곱해서 절반하는 것이 이 진동, 탄성 포텐셜이랑 같은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식이 지금 문제에게 제시가 된 거고요. 어떤 상태 i의 파동 함수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때 뭐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 2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를 또 알려줬냐면 b에 대한 값을 알려줬어요. b는 이 하바분의 루트 6k다 라고 알려줬고, 그 하바가 저기 b가 어디 있냐면 이 파동 함수의 값을 정규화 상수 A, 정규화 상수라는 건 어떤 확률을 구할 때 필요한 건데요. 그건 조금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슈레딩거 방정식을 얘기해야 되니까 거기에 expectation 마이너스 bx 제곱
이렇게 파동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풀어버리면 뭐에 대해서 이 값에 대해 풀어버리면 아마 B에 대한 값과 K에 대한 값으로 정리가 될 거고 이 B를 문제에 제시된 조건 뮤분의 이 하바분의 루트 UK로 변화를 시켜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한번 방정식에 넣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빈 공간에다가 쭉 필기를 한번 해볼 건데 마이너스 이 뮤분의 뮤는 여러분 환산 질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량이 하나짜리가 아니에요. M1, M2로 이루어진 M1, M2 두 입자로 이루어진 거라 그랬기 때문에 그 녀석의 환산 질량, 즉 평균 질량을 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럼 요게 요렇게 들어가고 하바 제곱에 dx 제곱에 d 제곱 이게 미분을 두 번 한 거죠. a의 expectation 마이너스 bx 제곱 나와 있고요. 키네틱 에너지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면 천천히 쓸 수 있겠죠. 이게 2의 i 그리고 파동함수 a의 2-bx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풀어버릴 건데 일단 요것부터 계산을 해줘야겠죠. 먼저 미분 한번 때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뮤 분의 가다가 이게 실수하면 안 돼서요. 왼쪽 제 교환을 보고 좀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 2b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2b 거기에 a에 x 2 마이너스 bx 제곱이 튀어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번 더 써주면 돼요. 물리화학은요 직접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빠그라졌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빠그라진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게 사고 과정에서 뭔가 무너지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곱의 미분이죠.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뮤분의 하바의 제곱에 이제 이 녀석을 싹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상수는 그대로 살려두고요.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걸 플러스로 바꿔서 이걸 없앨게요. 그리고 앞에 2ab로 빼겠습니다. 거기에 1 빼기 이거를 좀 나눠서 한번 써볼까요? 지금 요 녀석에 대해서 한번 더 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x 제곱 일단 요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이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수학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죠? 제곱이고 거기에 똑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이 계산 방식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정석으로 가시는 게 물리화학에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쓰시고 됐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묶을 수 있는 거 좀 다 묶어 볼게요. 뭐로 묶을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bx 제곱 요걸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요. 그러면 여기만 따로 빼면 2 마이너스 bx 제곱으로 묶이고요. 1 빼기 2bx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2bx 제곱이 되고요. 그런 상태고요. 여기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고요. 그럼 약분되는 게 좀 있어요. 뭐가 약분되냐면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리고 AB가 다 묶이기 때문에 지금 AB가 죄송합니다. AB가 묶이는 게 A가 묶이네요. A가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파동함수가 사실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이걸 다 없애도 돼요. 그냥 파동함수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걸 좀 써볼까요? 남아있는 거를 써보면 유분의 하바 제곱에 b를 넣을게요.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2 b제곱 x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2분의 1 kx제곱에 끝났네요.
거기에 이 i다. 그럼 이 i 정리하면 끝나겠네요. 그죠? 네, 너무 쉽습니다. b 대신에 뭐를 넣을 거냐면 문제에 나온 이 하바 맞나요? 이 하바분의 루트 뮤 k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뮤분의 하바 제곱에 이 하바분의 루트 뮤 k 빼기 2의 4 하바 제곱분의 뮤 k x 제곱 뜨고 여기에 2분의 1 kx 제곱이 뜨고요. 이게 이 i입니다. 이걸 마저 정리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요 내용 정리를 좀 하면 일단 여기랑 여기가 2랑 4가 약분이 되면서 2가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좀 그냥 계산을 쭉 한번 때려 볼게요. 그러면 금방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뮤의 2 하바 분의 하바의 제곱의 루트 뮤 k 빼기 지금 계산하면 하바 제곱 뮤랑 뮤 나오면서 사실 요 값이 2분의 1 kx 제곱으로 나오는데 마침 오른쪽에 이 항이 한 번 더 있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하바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군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제곱하고 막 정리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이 b 값이죠. 요게 b 값 제곱하지 않아도 되네요. 요게 b네요. b. 그럼 b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답은 이 i는 뮤분의 b 하바 제곱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자에서 뭔가 이 파동함수가 나오면요 무조건 그냥 넣으세요. 파동함수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넣으시거나 이 인자를 하나 넣으면 나머지 값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아마 이야기할 게 엄청 많을 겁니다. 여기는 단순히 이제 달리기 전에 신발끈 묶는 거였고요. 실제로 달리려면 근육도 키워야 되고 이제 팔 움직임도 배워야 되고요. 눈으로 보는 것도 배워야 되고 코스 선택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내용은 단순히 신발끈 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계산을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자연로그 2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법을 좀 배워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화학 교육을 선택한 게 화학을 선택한 것이 물리가 싫어서 화학을 선택했고 수학이 싫어서 화학을 선택했는데 입학하니까 선배들이 책을 이만한 걸 물리화학 책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막 울고 있어요. 시험 보고. 그러니까 저도 저 사람 물리 교육과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 선배들이더라고. 학과 선배들. 그래서 물리가 싫어서 화학을 갔는데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게 물리화학이었던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의외로 이 미분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학부생 시절에 또 학부생이시라면 아마 화학 수학에서 이 미분에 대한 내용을 배웠거나 대학교의 1학년 기초 교양 과목에 대학 수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시면 충분히 하니까요. 요 부분은 넘어가시고 우리가 바로 2번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2번은 반응 메커니즘이 나왔고 속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일단 반응 속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제가 일반화학과 전공학의 연결을 공부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면 이런 거였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내용에 맨 뒤쪽에 있는 내용만 좀 알아도요. 저번 연도죠. 지난 시험도 잘 풀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딱 하고 나와요. 굳이 계산을 막 분수 형태 계산을 할 필요도 없게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먼저 반응 속도는 단위 시간당 즉 시간에 따라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농도가 변화하느냐를 보는 거고, 이 녀석을 기체로 본다면 압력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식이 이렇게 N2O5가 분해되는 어디 갔죠? 잠깐 넘어갔네요. N2O5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녀석은 사라질 거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제가 지금 색칠하는 이 부분 있죠? 여러분들 교재 초록색입니다. 이 녀석이 NO2의 시간 변화에 따른 증가량이고요. 요거 하늘색이 N2O5의 시간 변화에 따른 감소량입니다. 그리고 시간 변화에 따른 감소량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O2는 이렇게 여러분들 붉은색 계열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O2는 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증가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전체 반응의 속도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건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여러 개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 기울기를 보시면, 즉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보시면 NO2랑 N2O5랑 O2의 기울기가 다 다르고요. 순간순간 접선의 기울기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속도라는 건 하나의 반응에 대해 각각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제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N2O5의 소모 속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에 따라 N2O5가 어떻게 감소하냐? 시간에 따라 O2가 어떻게 증가하냐? 시간에 따라 NO2가 어떻게 증가하냐? 이건데요. 요거는 평균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N2O5를 보면 이 시간까지 이 구간 동안 NO2가 얼마나 증가했냐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을 그어가지고 요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평균 속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간에 해당하는 속도를 미분으로 구하고 싶어서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요게 순간 속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실 게 dt분의 d 어떤 화학 중의 농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 속도다. 그리고 반응물은 마이너스, 생성물은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다 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고유 반응 속도라는 게 있고 각 화학종의 반응 속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쪽에다가 반응식을 좀 써보면 N2O5가 있고요. 이 녀석이 두 개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맞죠? 두 개인가요? 두 개죠. 두 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O2가 있고요. 그리고 NO2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식을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맞네요. 이 녀석의 전체 반응 속도를 알아낸 게 아니라 방금 왼쪽에 있는 그 dt분의 t N2O5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이 녀석의 속도를 12라고 두고요. 6으로 둘게요. 6몰 per second 이렇게 놓을게요. 1초 동안 6몰 농도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3몰 농도 per second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시간에 따른 단위 시간당 몰 농도 변화량이니까 이런 단위가 나오는 건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예, 시간에 따른 몰농도 변화량이니까 세컨드 분의 몰농도 per 세커예요. NO2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왼쪽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속도가 제각각 다를 수 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각 화학종의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각 화학종의 반응 속도. 위에 보시면 그러면 고유 반응 속도는 뭐냐? 이 고유라는 말은 뭐냐면요. 요 전체 화학종이 다 포함된 요 전체 하나의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쓴 파란 색깔로 쓴 이 글씨들은 각 화학종의 반응 속도예요. 이 녀석들을 고유 반응 속도로 만들려면요. 개수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개수로 나누면 2가 되고 2, 개수로 나누면 1, 개수로 나누면 4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몇이 되냐면 3몰 농도 per second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유 반응 속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유 반응 속도를 얘기하고 싶으면
반응 속도 계산해서 시간에 따른 몰롱도의 변화량을 식을 써서 dt분의 뭐식이 써서 거기에 개수를 곱해줘야 각 화학종의 반응 속도가 되는 거고, 고유 반응 속도를 구하고 싶다라면 각 화학종의 반응 속도를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유 반응 속도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rate 해서 이 R을 반응 속도의 기호로 쓰는 거고요. dt분의 DO2는 개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4고 개수가 2니까 다 나눴을 때 다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유 반응 속도는 다 똑같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 간단한 예를 하나만 좀 가져오려고 해요. 어떤 예를 갖고 올 거냐면 이렇게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 밑에를 먼저 보셔야겠군요. 밑에를 먼저 보시면 속도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속도식은 두 개로 나누는데 일단 기본 그냥 속도식과 적분 속도식이 있어요. 속도식은 반응 속도가 농도에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나타낸 게 반응 속도식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 속도는 단위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속도 상수가 나옵니다. 얘는 온도랑 촉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고요. A랑 B가 반응물의 몰농도죠. 그리고 Mn은요 반응 차수입니다. 어떻게 읽는 거냐? A에 대해 M차고 B에 대해 N차다라고 읽는 거고요. 그럼 전체 반응 차수가 M 더하기 N차가 됩니다. 0차가 되고요. 1차가 되고요. 2차가 되고요. 그래서 뒤에 정리를 좀 해놨고요. 속도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응 속도랑 농도의 관계이고요. 저희가 반응 속도를 농도와 관계짓지 않고 시간이랑 연결시키고 싶으면 적분 속도식을 써야 됩니다. 반응물의 농도가 시간에 어떻게 의존하는가가 적분 속도식인데 이 적분 속도식을 통해서 나온 값이 앞에 있군요. 적분 속도식을 통해 나온 요 0차 속도식과 1차 속도식과 2차 속도식을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고 반감기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반화학과 전공화학의 연결 1전년에서요. 제가 요거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었고 기본적으로 다 외워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20년 뒤에 깨어났어요. 제가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하고 일어났는데 제가 옆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봤을 때 적분속도식 0차, 1차, 2차 빨리 써보세요 했을 때도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도 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푹 찌르면 나오듯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읽어보면 A로부터 C가 생성되는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반응 메커니즘이 뭐냐를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전체 반응을 단일 단계 반응으로 풀어서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 반응 메커니즘이에요. 약간 헤스 법칙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면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지금 H2, I2가 만나서 HI 분자 두 개를 만드는 전체 반응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반응 속도는 요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에 H2M, I2N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이걸 단일 단계 반응으로 좀 쪼개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I2가 두 개의 I로 쪼개지는 반응 속도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I, 쪼개진 I가 H2랑 만나서 H2I를 만드는 반응. 이렇게 반응 속도 나오고요. 세 번째는 그 H2I가 남아있는 I 있죠? I 두 개 중 하나만 썼으니까 이렇게 하나 여기 쓰이는 겁니다. 얘랑 만나서 이게 되는 반응.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요. 남는 건 얘. 즉 얘가 남으면서 똑같은 반응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단일 단계 반응 메커니즘이고요. 반응 메커니즘을 왜 배우냐면요. 무슨 단계가 있냐면 속도 결정 단계가 있어요. 방금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세 가지 반응식에서도 가장 느린 반응이 있거든요. 그 느린 반응이 뭐를 결정하냐면 속도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쵸?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별과제 생각하시면 돼요. 조별과제 할 때요. 뭐 누구는 이제 발표하고 누구는 자료 뭐 수집하고 누구는 PPT 만들고 뭐 이렇게 역할을 나누잖아요. 이제 이 조별과제가 끝날 때요. 아무리 PPT를 빨리 만들고 자료 수집을 빠르게 해도요. 발표가 끝나지 않으면 조별과제는 끝난 게 아니죠. 결국에 조별과제 전체 시간을 결정하는 건 그 발표, 가장 느린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그 가장 느린 발표 시간이 이 조별 과제 전체 시간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 속도 결정 단계도 여러 개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는 있으나 그 중 가장 느린 속도를 가진 가장 느린 단계가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느린 단계이고 그러려면 K가 가장 작다. 반응 속도 상수가 가장 작은 단계이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커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인 경우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연습해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NO2 두 개가 N2O4가 되고요. N2O4가 다시 일산화탄소랑 만나면서 이렇게 반응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NO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산이 잘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전체 두 개의 반응을 더하면 밑에 있는 반응이 되고요. 각각의 반응 속도 상수를 K1, K2라고 줬으니까 반응 속도를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녀석이 느리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전체 반응 속도는 첫 번째 단계의 속도로 간주한다라고 했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NO2에 대해서는 2차가 되고요. CO 에 대해서는 0차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사전 평형이 있고 유효 속도가 있고 그리고 정류 상태 근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후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인 경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속도식의 중간체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무슨 평형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전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도식의 중간체가 포함되면 사전평형입니다. 즉 중간 단계의 반응이 속도 결정 단계일 때는 사전평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1번의 반응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고요. 2번의 반응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반응을 쓰면 두 개의 NO가 BR2랑 만나서 두 개의 NOBR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반응식이 이렇게 써지겠죠. 사전평형 근사는 속도 결정 단계 이전의 모든 단계들을 평형 단계로 가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면 사용할 수 없고요. 중간체가 포함된 중간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라면 사전 평형 근사를 쓰는 거고 그 전에 있는 모든 단계들이 평형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단계를 평형으로 가정을 해보면 정반응 R1과 역반응 R-1이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 정반응 속도, 두 번째 역반응 속도가 나오고 여기서 중간체 NOBR2죠. NOBR2의 몰농도가 속도 상수와 NOBR2의 몰농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배경 지식이 있으실 텐데 사전평형 단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NOBR, NOBR2의 몰농도 있죠. 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dt분의 시간에 따라 얘가 어떻게 변하냐를 본 거죠. 이렇게 써놓고요. NOBR2가 생성되는 걸 보시면 이렇게 가면서 생성돼요. 그러면 K1에 NO에 BR2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 없어지고 없어지거든요. 해볼게요. 없어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없어지는 거 봅시다. 일단 K1에 NO K-1이네요. K-1에 NO BR2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렇게 가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없애볼까요 또? 없애볼게요. 빼기 K2에 지금 보시면 네. NO BR2 NO
요렇게가 시간에 따른 NOBR2의 변화량에 해당되거든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가정하자는 거죠? 이걸 평형 단계로 가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평형 단계로 가정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엔 생기고 사라지는 양이 똑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0이란 얘기죠. 그러면 다시 써보면 요거는 다시 쓰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져올게요. 복사를 한번 해보면 복사를 해볼게요. 요 녀석 있고요. 이거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생기는 정도와 없어지는 정도가 서로 같다는 거를 표현을 해보면 좀 요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쵸? 생기는 거랑 없어지는 게 똑같아 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되셨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냐면 얘가 사정평형 근사가 아니라 이건 정류상태 근사예요. 지금 뭐까지 제가 건드렸냐면 속도 결정 단계가 중간에 있어서 그 전에 있던 모든 단계들을 평형으로 보자. 그런데 제가 뭐를 건드린 거냐면 두 번째 반응까지 건드리면서 여기다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식과 이 식이 얘가 포함되면서 조금 더 이상해졌어요. 이건 정류상태 근사에서 활용하시는 거고요. 사전평형 근사는요. 그냥 이 전 단계들이 평형이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랑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써서 여기다가 X 표시치는 게 제일 좋아요. 뒤에 나오는 거고요. 결국에는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게 R2라 그랬고요. 이 녀석은 여기 이렇게 이거로 쓰는 거죠. 이러고 쓰는 거고. R은 R2고 R2는 K2에다가 이거래요. K2에다가 이상했어요. K2에다가 NOBR2랑 NO를 곱한 그 값을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서 NOBR2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지금 DT분의 DBR2도 마찬가지입니다. DT분의 DBR2가 없어지는 거, BR2가 없어지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원래는 얘가 K2에다가 NO 거기에 BR2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밑에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죄송해요.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얘가 없어지는 거랑 얘가 없어지는 거 두 개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DT분의 TNO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표현이 됐죠.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없어지는 거랑 얘가 생기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줬잖아요. 이 2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냐면요. 2는 지금 어쨌든 지금 여러분 잠깐 제가 헷갈리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사라지는 거 똑같은 반응 속도에 얘랑 똑같아요. 그런데 고유 반응 속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화학 종의 반응 속도는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유 반응 속도를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전체적으로 2를 곱해서 이 2가 여기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이거 잠깐만 뒤에 가서 다시 언급 드릴 거고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전평형 근사인 거고 밑에는 제가 예시를 한번 갖다 놨어요.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중간에 이 내용을 없애버리시고요. R을 R3로 표현을 해보시고요. 얘를 K1, K2, K3, K-1, K-2, I2, H2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없애버리시고요. 보지 마시고 사전평형 근사를 통해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N2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전평형 근사는 끝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 상수, 속도를 결정할 때 앞에 2가 붙고 3이 붙고 곱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곱하는 거. 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헷갈리지 말자는 겁니다. 어떨 땐 곱하고 안 곱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얘가 지금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이에요. 이때 속도 상수를 제가 K로 한번 해볼게요. 이 R은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K에 N2에 M차 이렇게 될 거고 H2에 N차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시간에 따른 H2의 변화량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쓴 R은요 고유예요. 고유고 지금 여기 밑에다가 쓴 DT분의 DH2는 얘가 H2만의 변화예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3분의 1을 해줘야만 위에 있는 녀석이 나오는 거니까요. 요것만 딱 빼서 쓰고 싶다면 3분의 1을 이쪽에 갖다 박아야겠죠. 그럼 이 녀석은 3배의 위에 있는 K N2M차 H2N차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앞으로 요렇게 이걸 쓸 때는 고유 속도 반응, 고유 속도식, 고유 반응 속도, 고유 속도식의 고유에다가 고유 값에다가 요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넘어가시면 정류상태 근사가 나와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정류상태 근사를 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류상태 근사는요. 반응성이 큰 중간체의 농도가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번 25학년도 기출문제에서 나왔죠. 사전평형 근사를 써야 되냐, 정류상태 근사를 써야 되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써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래프 상황에서 그래프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요거였어요. 중간체의 농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정류상태 근사를 써야겠다 이렇게 중간체 속도 일정하지 않고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류상태 근사가 아니라 이거는 사전평형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중간체의 생성 속도랑 중간체의 소모 속도가 같다. 요게 정의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편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반응성이 큰 중간체의 농도가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중간체의 생성 속도가 중간체의 소모 속도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전평형 근사랑 정류상태 근사랑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사전평형은요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어떤 그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단계 사전에 있는 그 단계들이 다 평형이라고 하는 게 사전평형이고 정류상태 근사는 얘도 중간체랑 관련돼 있지만 중간체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 두 개의 속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전에 잘못했다고 하면서 뭔가를 건드렸다 그랬죠. 첫 번째 단계만 건드렸어야 돼요. 식을 결정할 때, 그 식을 쓸 때. 근데 제가 두 번째 단계까지 고려하면서 이 녀석의 중간체인 NOBR2를 어떻게든 다 써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정류상태 근사에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에 NO2의 생성 속도는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EK2, O2, N2O2 이거는 뭐 형광펜 색칠할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생성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요런 식으로 결정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걸로 결정될 겁니다. 2번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중간체는 N2O2고요. 이 녀석의 생성 속도랑 소모 속도가 같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한 번만 더 적어 볼게요. 지금 T분의 D 중간체 N2O2예요. 이 녀석은요. 이렇게 가면 생깁니다. 그러면 K1에 NO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갈 때랑 이렇게 갈 때가 없어지죠. 이렇게 갈 때 한번 해볼게요. 빼기 K-1에 N2O2의 몰농도예요. 거기에 이렇게 K2에 빼기죠. 없어지는 거니까 O2 그리고 N2O2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녀석을 한 번 더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생기는 거랑 없어지는 거랑 그냥 같다고 두면 똑같아요. 식을 두 번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걸 기억해서 생기는 거 이퀄 없어지는 거 더한 거, 없어지는 거 더한 거 이렇게를 그냥 바로 써버리세요.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중간체에 대해 보고 있는 거니까 중간체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NO2의 생성 속도는 얘가 맞았지만 N2O2를 이 식을 갖고 대입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특징을 좀 보시면 제가 이 녀석을 캡처해가지고 좀 갖고 올게요. 오른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지우고요. 요걸 갖고 왔는데요. 같이 보시죠. 지금 이거 보시면 보이시죠? 얼리어 답터세요.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N2, O2 중간체의 농도를 표현할 때요. 일단 N2O2가 껴있는 쪽을 보시면 이 반응과 이 반응이거든요. N2O2를 기점으로 해서요. 분자는요. 분자는 N2O2가 생기는 반응 속도고요. 형광펜 색칠해 드릴게요. 얘는 얘고요. 그리고 얘랑 얘가 여기 들어가요.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분자에 들어가는 속도 상수는요. 생성되는 방향의 상수를 곱하시어서 올리면 되고요. 분모는요. 소모되는 사라지는 방향의 속도 상수를 더해서 합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속도 상수 팁이에요. 팁. 정류 상태 근사에서만 쓸 수 있어요. 정류 상태 근사는 어차피 이렇게 계산하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얘 생성되는 녀석의 곱 그리고 얘는 소모되는 녀석의 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90% 문제는 이걸로 풀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써야 되고 언제 쓰면 안 되는지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빨간색 형광펜 색칠한 얘입니다. 얘죠, 보이시죠? 중간체의 생성 속도랑 소모 속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를 풀 때 속도가 뭔지를 지금 알았기 때문에요.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다음은 A가 생성되는 A로부터 C가 생성되는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A 두 개가 B가 됐다가 B가 C가 되면서 다시 A로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반응이고요. 지금 중간체가 누구냐면 여기 B겠죠. 여기서 K1, K2, K3는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 상수고 A의 초기 농도가 A0다. 정류 상태 근사법을 이용해라. 그리고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라는 건 여러분 적분 속도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적분 속도식. 초기 농도부터 지금의 농도까지 적분 속도식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엔 0차, 1차, 2차로 나오게 될 거예요. 들어갈 수식을 좀 구해봐라 이건데요. 먼저 정류 상태 근사를 쓰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생성물의 속도랑 반응물의 속도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갈게요. 그럼 먼저 반응식을 한 번 더 쓰면 A가 K1 받아서 B 되고요. 다시 돌아가는 게 K2일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C가 되는 게 K3입니다. 여기서 B가 생성되는 건 요거고요. 소모되는 건 얘네예요. 그러면 써볼게요. 이 생성 속도 먼저 써보겠습니다. 생성 속도랑 소모 속도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먼저 생성 속도로 써보면 지금 K1에 A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얘랑 소모 속도 K2의 B 더하기 K3의 B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될 겁니다. K3의 B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중간체니까요. 중간체 B의 농도를 계산을 하면 K2 플러스 K3 분의 K
원의 a 제곱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아까 있던 거 잠깐만 이거 보고 올까요? 잠깐 보고 올게요. 여기 있죠? 여기서 생성되는 녀석의 속도상수고요. 사라지는 녀석의 속도상수를 더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값은 이 녀석 기준, 생성되는 속도 기준, 여기 있는 녀석 요거 계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요거 요거 곱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오른쪽의 이 값은요 N22랑 같이 있는 이 녀석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한번 적어보면, 이건 뭐 다시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류상태 근사를 쓴다고 하면 B는 바로 나오는 거죠. K2 플러스 K3고, 어이구 B랑 함께 있는 녀석이 없네. 그러면 여기 뭔가 더 쓸 필요 없어요. 생기는 거 K1이고, 어이구 B 좌측에 있는 게 이거네. A 제곱 쓰시면 끝나요. 그러면 식을 두 번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서 B를 어쨌든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해 주시고요. A의 변화를 좀 볼게요. A는 여러분 시간에 따른 A의 변화를 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라지는 거죠. 이거 계속 갖고 올게요. 이렇게 계속 옮길게요. 필요하니까. A는 일단 마이너스 K1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B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B 대신에 아까 요 값 있죠? 요 값을 B 대신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넣어 볼게요. 더하기 K1, K2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좀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여러분 저 이거 잠깐 맞죠? 이렇게 하고요. 여기 계속 할게요. 거기에 A 제곱이고요. 그리고 K2 더하기 K3가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건 앞에 아직 2분의 1을 안 한 거니까요. 그러면 2분의 1을 없애려면 여기에 2배, 여기에 2배, 즉 여기 2배, 여기에 2배를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쓰면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K1. 왜 2배 쓰는지는 방금 앞에서 충분히 설명 들었어요. 2K1, K2 K2 더하기 K3가 되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간에 따른 함수로 적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적분 속도식이고 농도에 따른 모습을 보는 게 그냥 속도식이니까 적분 속도식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제가 이 녀석을 알파라고 두려 그래요. 요거. 그리고 나중에 알파만 꺼내면 되니까 이 녀석을 알파라고 두면 알파의 A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 이렇게 보면 몇 차 속도식이죠? 2차 속도식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키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파란다. A 제곱분의 dA, 얘가 알파 dt다 라고 하고, 전체 인테그랄 처음에 농도에서 현재의 농도까지, 오른쪽도 처음 시간에서 나중 시간까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시간부터 현재 시간까지 계산을 한번 해주면 A분의 1 빼기 A 제로분의 1이고요. 얘가 그냥 알파 t가 돼버리죠. 그럼 A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A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보면 1 빼기 알파 A 제로 t 분의 A 제로가 되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바로 알파인가요?
이 알파 제로네요. 알파 제로. 지금 물어보는 것이 괄호 안에 저걸 구하라고 했군요. 그러면 끝났네요. 구하라고 하는 게 요 알파를 대신 넣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알파의 값이 제가 지금 계산을 하다가 말았네요. 제가 계산을 하다 말았군요. 죄송합니다. 계산을 하다 말았네요. 정신이 없네요. 계산을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얘를 정리를 해야죠. 얘를 정리를 해주면 K2 더하기 K3에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K1 K3 A제곱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이걸 알파로 두겠다 얘기입니다. 이걸 알파로 두겠다라는 얘기였고 여기서 이게 정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알파 A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를 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녀석을 알파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K2 더하기 K3분의 2K13 A0 T가 되겠군요. A0가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요 중간 자리가 바로 요 녀석이 되겠죠. 요렇게랑 요렇게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류상태 근사랑 사전평형 근사를 구분해라라고 하면은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데 사실 이거 아니잖아요. 정류상태 근사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알아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분들을 보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이렇게 왜 풀어요? 사실 이게 2차 적분속도식이라는 걸 알아냈으면 답은 그냥 얘가 돼요. 답은 얘가 되는 거,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사실 적분속도식이잖아요. 적분속도식. 2차 적분속도식. 2차 적분속도식을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지금 문제를 어디까지 풀었냐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구한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구한 거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어차피 정류 상태 근사라고 했으니까 뭔가 중간체에 대해서 지금 써야겠다. 중간체에 대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을 지금 알아버려야지 해놓고 A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을 때리면 어차피 2차 속도는 요런 꼴이 돼요. 이거를 조금만 변형시켜 보면 아니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변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전년을 들으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전 단계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걸 단순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정리를 하면 A는 1 더하기 KTA0분의 A0로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지금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를 물어보고 있는 거. 얘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고 A에 대한 속도 상수 넣으면 되잖아요. 뭐 사용해서? 정류 상태 근사 사용해서. 이게 뭡니까? K. 이게 알파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까지 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이것까지 구해서 지금 어이구야, 뭐야 이거. 여기서 이것까지 구해가지고 2차 속도식이라는 것만 알아버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의 A0 곱한 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풀고 있어요? 이거 과정을 쓰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2차 속도식이라고 해놓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아니 정말 정석이죠. 근데 이게 왜 나왔는데요? 저희가 적분속도식을 왜 배우는데요? 0차, 1차, 2차 그거 왜 하는데요?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기 내용들을 다시 보시고요.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문제풀이에서 나머지 뒤에 있는
잠깐만 스포하자면 나머지 뒤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러면 속도식은 틀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반응 속도론에 틀릴 일이 없어요. 물리에 네 문제 나올 텐데 한 문제 맞춘 거예요. 연력학 맞추죠. 양자론 대입해서 맞추시죠. 그러면 제일 어렵다고 하는 물리가 뭐 끝나는 거예요. 두 문제만 맞춰도 돼요. 배점 어느 정도입니까? 많아봤자 12점이죠. 6점만 맞아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의미에서인 겁니다. 물리화학이 이렇게 좀 어렵고 좀 길어요. 그러니까 길어요. 이 한 문제 문제 풀이가. 그래서 적을 것도 많고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저는 이제 바로 다음 이어서 3번과 4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출분석 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입니다. 연력학도 일전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필요한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배경 지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살짝 쿵 가져왔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됩니다. 먼저 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식이 이렇게 됩니다. 델타 E가 Q 플러스 W인데요. 델타 E는 여러분 그 내부 에너지세요. 내부 에너지이고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우리가 U로 배우고 있죠. 그리고 Q는 열이고요. W는 1입니다. 1. 기체가 한 1은 P 델타 V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가역 과정이 있고 비가역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연 얘가 어떤 식을 가지는지는 다 뒤에서 마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때 가역 과정일 때와 비가역 과정일 때 정적 과정, 정압 과정, 정압 과정이 등압 과정이에요. 압력이 일정한. 그리고 등온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단열 과정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반화학과 전공학의 연결을 들으셨으면 이미 그 부분은 시간적으로 확보를 한 거니까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 내용은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Q라고 하는 열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 몰수에다가 몰비열에 델타 T로 표시를 하는데요. 몰비열은 비열이죠. 비슷하죠. 어떤 물질이 1몰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각각 과정을 좀 봅시다. 먼저 정적 과정에서 열을 볼 건데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적 과정에서, 즉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는요. 어차피 W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열이랑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똑같아요. 정압 과정에서는 델타 H,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선 델타 H가 열로 결론이 나는데요. 이때는 또 정압 몰비열이라고 해서 CP를 쓰는 거죠. 위에선 CV, 정적 몰비율을 썼고요.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게 현관펜색칠 하시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E 더하기 PV로 표시가 됩니다. 내부 에너지에다가 PV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단원자일 때, 이원 이제 단원자일 때, 선형일 때, 비선형일 때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해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 어쨌든 요겁니다. 이 델타 H랑 일정 압력에서 열이랑 똑같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바로 결론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결론으로 써놓은 게 바로 얘입니다. 일정 부피에서의 열, 델타 H는 일정 압력에서의 열이 됩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걸 언제 쓸 거냐면 바로 엔트로피에서 쓰게 되는데요. 밑에 내려가시면 엔트로피는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정의를 잘 안 하고 연력학적으로 합니다. 델타 S는 시간에 따라서 열이 얼마나 변했느냐예요. 그래서 주위와 개를 구분하는 게 일반화학과 전공학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요거는 요거다라고 아시고, 여기서 만약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요거 알아주시고요. 부피가 일정하다 그럼 이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봐야 되는 게 온도도 일정하다라고 나왔거든요. 온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적분을 통해 온도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T1부터 T2까지 T분의 1을 적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T2분의 1에 T1분의 1 뺀 거, 이렇게 값이 됩니다. 요것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상변화를 좀 얘기하면서도 엔트로피를 보는데요.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요, 상변화 과정에서요, 등온 등압 가역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한 가역 과정으로 상변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 등압 과정이기 때문에 열이라고 하는 Q가 엔탈피의 변화가 되는 거라서 원래 승화 엔트로피는 승화되는 온도 분의 델타 Q겠죠? 델타 Q 승화될 때인데 여기서 델타 QS랑 델타 HS랑 같기 때문에 승화입니다. 승화라서 요렇게 두 개가 표현되고요. 나머지 기화되는 거 그리고 융해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엔탈피로 엔트로피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뭐 여기서 딱히 그렇게는 없고요. 저희가 여기 내부 에너지에 대한 식 있죠. 요것도 정리를 좀 해서 넣어놨어요. 요거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뒤에 있는 내용 한번 봅시다. 자, 1기압에서 산소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끓는 점 90켈빈이 나왔고요. 90켈빈에서 몰당 기화 내부 에너지 변화. 이게 이제 내부 에너지죠. 1몰당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단위가 줄이 아니라 퍼몰까지 같이 있습니다. 90에서 180켈빈에서 O2의 몰 연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몰 연용량은 다 몰수로 나눈 거니까요. 뭔가 실제로 해당되는 몰수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면 그 몰수를 곱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실제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90켈빈의 1몰 O2 액체가 순서를 보세요. 요거죠. 180켈빈이 O2로 변하는 과정이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구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연력학은 순서로 가야 돼요. 일단 O2 액체가요. O2 기체가 돼야만 다시 180켈빈 O2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1atm이고요. 여기도 1atm, 1atm이고요. 여기는 90켈빈이고요. 여기 90켈빈이에요. 여기가 180켈빈이죠. 그러면 과정이 한 개, 두 개로 나뉘고요. 여기서 엔트로피 변화와 여기서 엔트로피 변화를 각각 1, 2라고 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델타 S1은요. 보이시겠지만 상변화예요. 상변화. 상변화에서 이 녀석의 엔탈피를 먼저 구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엔트로피를 구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단순히 같은 상에서 온도가 변할 때 엔트로피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좀 볼게요. 지금 델타 S1부터 보시면 얘는 기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델타 S 기화라고 표시를 하고요. 여기서 T, 즉 기화되는 온도죠. 이게 90켈빈입니다. 끓는 점이 90켈빈이 나왔으니까 그걸 넣으란 얘기고요. 이때 델타 H 기화, 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죠? Q가 아니라? 그렇죠. 상변화니까요. 거기서 이 델타 H 기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 델타 H 기화 얘는요. 지금 델타 E, 즉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걸로는 델타 U랑 똑같아요. 거기에 더하기 W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델타 H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 여기 현관펜 칠하고 말씀드렸죠. 요거예요. 요거. 에너지에다가 PV예요. PV는 제가 간단하게 1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W는 P 델타 V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 W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몰수에다가 PRT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체의 몰수 변화의 압력에 곱하기 RT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요거 있죠. 요 녀석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밑에다가 적어보면 90켈빈 분의 지금 델타 E, 델타 U가 A로 나왔어요. 더하기 거기에 720
그거의 줄 per 켈빈이 나오겠죠. 이걸 다시 계산해 보면 90 플러스 90분의 A 더하기 8에 이렇게 줄 per 켈빈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이 단위들인데요.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켈빈으로 나눴고 위가 줄이니까.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문제 상황이 계속 여기가 몰당이에요. 몰당. 여기도 지금 다 몰당이니까 이 몰당에다 곱하기 뭐를 하셨어야 되냐면 1몰을 해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1몰 주어졌으니까 1몰 곱하면 그냥 그대로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델타 S1을 구했고요. 델타 S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시죠. 델타 S2는요. 지금 T분의 델타 Q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온도가 변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정리를 좀 하면 델타 S는 2는 델타 S 등압 플러스 온도가 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인테그랄에 T분의 1에 dq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얘가요 여러분 등압이라고 했죠. 그러면 T분의 1 dH고요. 다시 표현을 하면요. T분의 N CP DT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등압이랑 등적이랑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언제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문제에서 나온 정보가 뭐냐면 몰 연용량, 즉 일정 압력에서 몰 연용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요거 이 녀석까지 유도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걸 좀 구해 보시죠. 얘는 그러면 결국엔 지금 온도 변화가 90에서 180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잘 보이시죠? 거기에 N 1입니다. 1 곱하기 거기 P B입니다. CP에 지금 온도 T분의 1을 DT로 이렇게 온도 변화를 보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상수는 빼서요. B로 놔두고요. T분의 1이니까요. 얘가 ln T1분의 T2가 되겠죠. T1분의 T2. 제가 아까 실수를 좀 한 것 같네요. 아마 여기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온도 변화를 할 때 죄송합니다. 온도 변화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바보지. 미분한 거죠. 이게 아니라 지금 얘는 ln T1분의 T2가 됩니다.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ln에 지금 90분의 180이니까 2가 되고요. 요게 줄 퍼 켈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한 90분의 A에 플러스 8 더하기 B ln 2 이렇게 줄 퍼 켈빈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정보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연력학의 기본 주요 식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엔탈피가 됐든 엔트로피가 됐든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의 정적, 정압, 등온, 단열 어떤 상황택에 적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으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찾아서 보세요. 아셨죠? 제가 여기서 뭐를 설명드리는 거냐면 기출분석에선 당연히 물리화학에서 필요한 내용들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건 안 해도 돼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을 체크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등압일 때는 우리가 Q 열이 엔탈피랑 똑같고 등적일 땐 내부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주황 색깔 색칠한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 등압의 온도 변화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파악 자체를 하셔서 우리가 어떤 식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문제 상황에서 줬어요. 뭐를 줬냐면 CP를 줬다는 얘기는 등압이다. 다시 보니까 실제로 1기압에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등압이고 등압에서 Q 대신 H를 쓴다는 거 아니까 또 H는 NCP 델타 T라는 거 아니까 거기다 넣은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4번인데요. 4번은 일단 읽어보시면 온도와 압력으로 나타낸 순 물질의 상평형 그림에서 상경계선의 기울기는 다음 자료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이제 상변화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상경계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얘가 클라이페론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신 단어나 용어일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순 물질의 두 상이 평형을 이룰 때 형광펜 색칠하시죠. 평형. 그리고 각 상의 화학 포텐셜 뮤. 각 상에서 d뮤는 S-SM dt 더하기 VM dp다. SM과 VM은 몰 엔트로피와 몰 부피이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첫 번째 고체 액체 경계선의 dt분의 dp에 대한 식을 쓰고 이 식을 정상 녹는 점이 271도씨인 물질 A에 적용하여 A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결정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기본적으로 전 이런 게 들었어요. 맥스웰 방정식을 외워야겠구나가 듭니다. 왜냐하면 그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요. 깁스 에너지를 몰로 나눈 몰 깁스 에너지가 화학 포텐셜이에요. 이 G라고 하는 건, 이 G라고 하는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건 다른 식으로도 많이 표현될 수 있지만 화학의 기본식 중에 하나가 맥스웰 방정식이잖아요. 제가 맥스웰 방정식을 4개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꿀팁인데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요. 일단 도식화를 하세요. 배를 탔어요. 쉽. 근데 멀미를 해가지고 억 해서 뱉었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붙이시면 10억 뱃 이렇게 됩니다. 이걸 알려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걸 쓰고 있으니까요. 요거 외우셔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지금 깁스 에너지 얘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DG는 얘가 있는 쪽으로요. 요렇게 얘가 있는 쪽으로 중간에를 통과해서요. 이 끝과 끝으로 가세요. 이렇게 항상 가셔야 되는 방향이 G 쪽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얘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항상 G를 건너가는 거치는 방향으로 가시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S가 되고요. 거기에 DT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마이너스 SDT. 그럼 얘는요. 플러스 VDP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VDP 이렇게 붙이시고 이퀄 하시면 얘가 맥스웰 방정식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내부 에너지 볼게요. DU는 어떻게 가면 될까요? 마이너스 PDV 플러스 TDS로 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PDV 플러스 TDS 이렇게 가면 됩니다. 나머지도 뭐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얘가요 지금 어디 표현되어 있냐면 잠깐 축소를 하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 뮤라는 건 D, G의 M과 똑같고요. 그럼 나머지도 원래 마이너스 SDT였던 녀석 원래 플러스 VDP였던 녀석을 이렇게 몰로 나눈 거니까요. 이렇게 몰 엔트로피랑 몰 부피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이 식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요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상이 안 정도인데 자유에너지 G라고 하는 건 맥스웰 방정식 말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엔탈피 H에다가 TS 뺀 건데 자유에너지는 상태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깁스 자유에너지 이러면서 사실 분석화학에서 화전 전위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었잖아요. 헬스 법칙으로. 전자의 이동수가 달랐을 때는 그거를 이제 네른스트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자유에너지로 표현한 다음 다시 바꾸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똑같이 헬스 법칙이라는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크기 성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자유에너지 변화는 왼쪽에 있는 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넘어올 때 그냥 델타 값만 붙이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맥스웰 관계식의 증명을 통한 화학의 연력학 기본식이 나옵니다. 몰 깁스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화학 포텐셜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상의 평형 조건이 나와 있어요. 두 상이 평형이 되려면 두 물질 서로 상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두 물질의 화학 포텐셜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위에 있는 요건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내용만 조금 잠깐 보시면 지금 온도에 따라서 몰 깁스 에너지
즉 몰깁스 자유에너지, 몰당 자유에너지, 화학 포텐셜이 어떻게 변하냐를 보는 건데요. 지금 고체 있고요. 액체 있고 기체가 있습니다. 지금 액체랑 고체가 공존하는 요 1번 지점이 고체랑 액체랑 상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그 굉장히 안정한 상태의 정상 녹는점이 되고요. 지금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요 상황. 아까 제가 위에서 두 물질의 화학 포텐셜이 서로 같아야 상이 평형된다. 즉 기체랑 액체의 화학 포텐셜이 서로 만나는 교차 지점이죠. 같은 지점. 그때 이 액체와 기체의 화학 포텐셜이 같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유에너지, 여기는 몰당 자유에너지겠죠. 화학 포텐셜이겠죠. 화학 포텐셜이 가장 작은 상태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지금 보시면 액체, 고체, 그리고 기체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죠? 액체랑 고체, 기체 중에 가장 화학 포텐셜이 작은 녀석이 고체니까요. 그 녀석이 가장 안정한 상을 가진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도요. 승화점인데요. 고체랑 기체랑 몰당 자유깁스 에너지가 같은 동일한 이 상태에서 승화점을 가진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은 제가 일전년에선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형 상태에 있는 상 알파 베타. 이 알파 베타가 액체, 고체, 기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두 개의 상에다가 미소 변화가 아니고 조금 변화 주는 거예요. 그 조금 변화 주는 상태에도 두 상의 화학 포텐셜이 같아야만 상이 공존하고 평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왼쪽 그래프 보시죠. 항상 우리는 온도에 따른 압력을 상 그래프로 나타내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알파 있고요. 베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조금씩 움직여요. 온도 조금, 압력 조금.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도 요 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파의 몰깁스 자유에너지, 화학 포텐셜의 변화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베타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 변화가 어때야 된다?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두 상이 계속 평형을 이루면서 요 상평형 곡선에 계속 얹어져요.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요 내용 알파짜리, 요 내용 베타짜리 서로 같게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얘가 나옵니다. 이 녀석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녀석이었고 얘가 사실 요거고 얘가 요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하면 돼요. 고체 액체 경계에선 융해야 되는 거죠. dt분의 dp가 델타 융해 vm, 델타 융해 sm. 액체 기체는 승화죠. 베이퍼레이션. 델타 델타 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다시 좀 넘어가 보면요. 곡체 액체 경계선을 쓰래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dt분의 dp는 밑에 꺼내서 쓸게요. 델타 융해라고 꼭 쓰세요. 거기에 몰당 부피 분의 델타 융해 꼭 쓰세요. 몰당 부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걸 쓰면 되고요. 이 식을 정상 녹는 점이 271도씨 물질 A에 적용하여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두 번째 문제 있죠. 요거 A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결정해라 이거 할 때 화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화투가 이렇게 T 있고 P 있을 때 우리가 H2 물에 대한 상평형 곡선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양수가 되는데요. 기울기가 지금 여기 고체, 액체, 기체의 이 경계가 여기가 이제 음수가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dt분의 dp가 상경의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 어떤 x축, y축의 변화에 따라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지점에 대해서 압력을 떨어뜨리면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상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였다면 여기 지점에 압력이 있겠죠. 이 압력을 떨어뜨리면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중요한 건 이 식에서 dt분의 d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누가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밑에 있는 이 조건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밀도는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근데 녹는 점에서 고체의 밀도랑 액체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D는 밀도입니다. 고체의 밀도랑 액체의 밀도 중에 고체의 밀도가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밀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즉 몰당 부피 고체일 때 몰당 부피 액체일 때 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부호를 결정하는 건 여기 있는 분모란 얘기죠. 분모가 누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쵸. 고체일 때 몰당 부피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에 지금 문제 상황이 융해되는 거니까요.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상황이에요. 즉 솔리드에서 리퀴드가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델타 FUS 몰당 부피 VM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V 몰당 액체에서 V 몰당 S를 뺀 건데 지금 누가 크다 그랬죠? 얘가 크다 그랬으니까 이 전체적인 값은 누구보다 작냐면 0보다 작게 됩니다. 0보다 작게 되고 또 융해잖아요, 여러분. 융해면 엔트로피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함에 감사됩니까? 그죠?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무질수도가 증가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얘는 0보다 크고요. 얘는 0보다 작아서요. 이 전체적인 요 녀석은 누구보다 큰가요? 누구보다 작냐면 0보다 작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음수니까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입니다. 즉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예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특정 왼쪽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던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다 지워버렸네요. 이렇게 지금 dt분의 dp가 0보다 작은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상황에서 정상 녹는 점, 즉 1기압에서 녹는 점이죠. 여기를 1기압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녹는 점이 됩니다. 얘를 0.9기압으로 내린대요. 그러면 이렇게 내린다는 얘기죠. 0.9기압. 그럼 얘도 같이 내려오겠죠. 그럼 어떤 상이 될까인데요. 얘가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액체니까요. 이 녀석은 고체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음수니까. 그거를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밑에 요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저 앞에 한번 보시죠.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이 끝나는데요. 지금 네 문제 풀었습니다. 지금 무기화학이랑 분석화학의 기출을 계속 수강해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네 문제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이기도 하지만 저희 이 수업 자체가 물리화학이 계속해서 아마 뭔가 계속 개념이 나오겠는데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지금 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렸다는 건 뭔가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이 머릿속에 넣어져야 있어야 되는 것도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또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물리화학은 무기화학 기출분석이랑 분석화학 기출분석을 할 때랑 다르게 뒤에 가도 뭔가 속도가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요즘에 물리화학은 02년부터 13년까지 뭔가 이제 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요. 의미가 없어요. 분석화학이랑 무기화학은 0213년도에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접목이 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따로 봤지만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년도부터 2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그래서 총 11의 개년도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 건데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건 뭐냐면 절대 분석화학이랑 무기화학처럼 뒤로 갈수록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수업 자체가 머릿속에서 문제를 보는 순간 물리화학은 더 그래요. 뭔가 타닥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게 순서대로 짜라락 흘러나오는 과정이 제 분석에 있는 거고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요 문제 봤던 건 연력학에서 이 부분 다시 봐야겠다 보십시오. 맥스웰 방정식 다시 보십시오. 편미분하는 것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양자에서 기출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파동함수가 뭐고 기대치가 뭐고 연산자가 뭐고 해밀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오셔야만 아마 무리 없이 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저 믿으십시오. 양자, 반응속도론, 연력학 등등 물리화학에서 무조건적으로 나올 문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그 부분은 맞자 이겁니다. 그러면 맞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죠? 그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복습과 자기가 부족한 거 채워 넣는 거. 저는 기출 분석입니다.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5년도 기출을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서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복습 잘 하셔서 다음에 이제 연력학 할 때 요 내용 아시죠? 라고 하면 대답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